자기 조절력,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 자기 조절력이란 뭔가? 자기 조절력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념과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이다.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내가 나를 제대로 존중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곧 자기 조절력이다. 하위 요소로는 감정 조절, 긍정성, 자기 절제, 충동 통제력, 성실성, 도덕성, 정직성, 끈기, 집념 등이 포함된다.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뜻의 자기 조절이라는 말은 얼핏 듣기 논리적인 모순이자 형용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조절하는 주체와 대상이 나라는 동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 있고 반성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셀프 토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임을 암시한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조절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조절하려는 나와의 조절의 대상이 되는 나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려면 현재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과 그러한 나의 현재 상태와 도달하고 싶으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나의 미래 상태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의 현재 상태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의 상태를 향해서 몰고 가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력이다. 자기 조절을 하는 나는 주관적인 자아이며 조절의 대상이 되는 나는 객관적인 자아이다. 객관적인 자아의 다른 이름은 셀프. 내가 나에게 대해서 생각한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 정체성 총합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셀프다. 가이머의 개념을 빌려서 말하자면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험하는 자아가 기억하는 자아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경험하는 자, 가임은 경험하는 자아가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심지어로 느끼는 순간의 지속시간은 대략 3초 내외다. 따라서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2만 번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만일에 80년 남짓 산다면 평생 대략 6억 번가량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 즉시 사라져버린다. 우리 기억 속에 아예 남지 않는다.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 특정한 이야기로 편집되어 저장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쌓여서 기억하는 자아를 만들어낸다. 나의 어린 시절, 인간관계, 직업 등 온갖 경험에 관한 기억들이 모두 일화 기억으로 이룬다. 나는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극히 일부만을 선택해서 자의적으로 통합하거나 각색하고 편집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기억들의 집합체가 곧 기억하는 자이자 객관적인 자, 셀프이다. 기억하는 자아는 수많은 경험에 쌓여서 형성된다. 따라서 기억하는 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는 경험하는 자아를 존중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의 관계이기도 하다. 내가 나 자신으로 여기는 자아는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주관적인 자아가 객관적인 자아를 아무런 매체 없이 그 자체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나 직업활동 등이 매개체 역할을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내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결국 세상 만물과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셈이다.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에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커뮤니케이션했던 수많은 사람과의 경험을 추상화하여
적분한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란 타자와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일반화된 타자다. 나라는 개념에는 이미 내가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소통하고 상호작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산물이다. 가령 태어나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이 나를 왕대로 대하면서 떠들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왕대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조절력은 이렇듯 서로 구분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밖에 없다. 스스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도를 바라보는 능력이 자기 조절력의 핵심이다. 억제하는 능력으로서의 자기 조절력. 대부분의 심리학계는 자기 조절력을 자기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적이어도 자성적인 행동, 충동, 감정, 욕구 등을 자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라고 정의해왔다.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이 인주적인 노력이나 애씀 없이 저절로 혹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상적이고도 전형적인 혹은 자성적인 행동을 분명한 의도를 바탕으로 억제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기 조절력이다. 예컨대 식사 후에 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면 흡연이라는 자동화된 습관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자기 조절력이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밥 먹은 대로 조절하는 능력, 부외적 전전도 피질과 또 내적 전전도 피질을 중심으로 한 신경망과 관련이 깊다.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예견되는 위험에 대비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눈앞의 유혹을 참아낸다거나 분노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는 데에 모두 이것이 관여한다. 특히 우측, 보외측 전전도 피질은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된 여러 신경망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핵심 부위이며 습관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조절뿐 아니라 만성적인 통제를 견뎌내는 능력과 또 관련이 깊다. ADHD 환자를 비롯해서 약물 중독자, 도박 중독자 등을 관찰한 결과 이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자기 조절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잘 중독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발휘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조절력. 전통적으로 심리학은 자기 조절력을 무언가를 억제하는 능력으로 이해했다. 물론 끈기나 가지의 지속력을 발휘하려면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억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 그러나 마음관리가 한 요소로서 자기 조절력은 억제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무언가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집중력이나 주의력을 끌어올려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 역시 자기 조절력의 중요한 측면이다.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집중력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려면 혹은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이에 집중하려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넘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해내려면 적어도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목표와 계획을 달성해내는데 두 번째 능력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저 특정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끈기와 가제 지속력을 발휘하려면 지금 당장 약간의 만족을 얻는 선택보다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얻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만족의 지연인데 여기에는 미래에 이룰 성취에 더 높은 가치를 둠으로써 현재의 괴로움과 유혹을 참아내는 인내심도 포함된다. 이런 만족의 지연과 특히 관련된 내 부위는 전전두엽의 두정엽 쪽으로 펼쳐져 나가는 신경망인데 이 신경망 역시 MPFC를 중심으로 한 전전두 피질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식으로 PFC를 마비시키면
만족의 지연 행위는 사라지고 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연구 역시 중심으로 한 신경망이 충동성을 억제하고 목표를 위해서 끈기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상체계 간의 연결성이 좋을수록 눈앞의 유혹을 참아내고 원하는 목표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면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해내는 능력이 저하된다. 뇌의 각 부위를 지칭하는 방법은 전전두엽 혹은 전전두 피질은 전두엽의 앞부분인데 바로 이마 한가운데쯤이다. 전전두 피질은 다시 위쪽, 아래쪽, 가운데, 안쪽, 양쪽, 바깥쪽 등으로 나뉜다. 해박적으로 선명하게 나뉜다기보다 편의상 대략 나누어 부르는 것이다. 전전두 피질의 위쪽은 등이라는 뜻의 배라는 접두를 붙이고 아래쪽은 배라는 뜻의 복이라는 접두를 붙이며 안쪽은 내측, 옆쪽은 외측이라는 접두를 붙인다. 그리고 특정 부위의 앞쪽, 전방, 후방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손바닥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주먹을 쥐어보자. 이쪽으로 향해 있는 손등 부분에 둘째 마디 부위 쪽에 손바닥 가운데 안쪽 부분에 메디어 내 옆면, 옆 단면, 내 밑면, 내의 밑면, 옆면, 전전두 피질, 1번이 전전두 피질이고 배외측 전전두 피질, 배외측 전전두 피질, 북외측 전전두 피질. 3. 복외측 전전두 피질. 이거도 안화 전두 피질. 4번. 내측 전전두 피질. 내측 전전두 피질. 배내측 전전두 피질. 복내측 전전두 피질. 감정 조절 능력으로서의 자기 조절력은 자기 조절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감정 조절의 능력이다. 감정 조절은 단순히 분노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억제이지 조절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감정 조절은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정 상태에 대해 올바로 알아차리고 재평가하는 것이다. 리어프로레이절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고 인지하며 재평가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된 핵심적인 네 부위로 널리 알려진 것이 복내층 전전두 피질이다. 여러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능력과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모두 이를 중심으로 한 신경망에 의해서 주로 발휘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VMPFC는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네 부위인데 특히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더 활성화된다. 긍정적인 정서 유발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상태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신경망 활성화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감정 조절력의 핵심 부위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한다. 마음의 근육으로서의 자기 조절력. 자기 조절력은 몸의 근육과 비슷하다. 자기 조절력도 비슷하게 근육의 또 다른 특성은 지칠 만큼 에너지를 썼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즉 반복적으로 일정한 부하를 주는 훈련을 하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조절력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가 있다. 전통적인 명상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명상수행의 보편적인 공통점은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주의력에 대해서
신경가소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이야기 자세히 하겠다. 지금까지 자기 조절에 대해서 억제하는 능력, 발휘하는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등의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대인관계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은 내는 대인관계를 생존의 문제로 여긴다. 대인관계력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이나 느낌에 공감하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 나 외의 모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중에서 나와 대화 상대가 될 때 그 사람은 너가 된다. 너의 아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세상의 일은 타인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나는 내 주변의 타인과 제대로 맺어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을 이끌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설득력이고 리더십이다. 어떤 일을 해낸다는 것은 대부분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타인과 사람과 존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다. 호감과 신뢰는 설득력과 리더십의 기본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릴 수가 없다. 내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스스로의 무엇만큼이나 중요시한다. 그렇게 내는 관계의 단지를 몸의 부상만큼이나 생존을 이어가는 일로 받아들인다.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몸을 다칠 때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그런 이유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혀서 통증을 느낄 때에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나는 촉감이나 감각 등을 느끼는 부위인 두정엽 쪽의 감각 피질인데 이를 통해서 무언가가 내 몸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하나의 시스템은 배측 전방 대상 피질과 전방 섬엽인데 이를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 무언가에 부딪혀 다른 정보와 아프다는 정보가 뇌의 다른 부위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다. 만약에 뇌졸중으로 배측 전방 대상피질과 전방 섬엽이 손상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환자는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혀서 상처를 입는 상황에서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알아차릴 뿐 아픔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몸을 다치다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통은 뇌의 경고 신호이다. 덕분에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닥치면 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된다. 몸이 다쳤을 때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몸의 손상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뇌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부상이 일어나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 보낸다.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떠돌림 당할 때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아이젠버그의 일련의 연구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타인과 갈등을 이길 때 일반적으로 차이거나 헤어질 때 혹은 동료들로부터 옹따를 당할 때도 우리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낀다. 이때 배측 전방위 대상의 피질과 전방 섬유 부위가 강하게 정화된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하거나 감기 몸살을 앓는 등 몸이 아플 때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좌절로 고통을 느끼고 뇌과학자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정말 아픈 것을 증명하고 왕따 안 먹으면 뇌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체적인 훼손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점을 뇌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다.